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주에 이어 장마가 시작된 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150mm 이상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호우 위기 경보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로 올라갔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릴레이 출마 선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TK를 찾아 당심 선점에 나섰고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은 출마 선언문 작성에 집중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이 어젯밤 늦게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7월 4일까지 본회의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의사단체가 모인 범의료계 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의제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지만 공식적인 대화가 성사돼 의정 갈등 해소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에 이어 장마가 시작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호우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오후에는 한때 강풍특보까지 발령되면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상호 기자,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부산 온천천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에는 오후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지금은 빗줄기가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지난해 이곳 온천천에선 산책로를 걷던 행인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제주와 호남, 영남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되고 강풍과 풍랑주의보만 발효된 상태입니다. 부산에선 옹벽돌이 떨어지고 가로수가 부러지는 등 피해 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최근에는 기습폭우가 쏟아진 적이 많았어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보통 장마 전선으로 불리는 정체 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면서 장맛비를 뿌립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체전선 부근에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더 많은 비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기압의 상태에 따라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습니다. 장맛비는 아니지만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에도 비가 내리면서 며칠째 이어진 더위는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온천천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진표가 짜여지면서 한 달간의 레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1차에서 승부가 나느냐 아니면 결선까지 가느냐인 것 같습니다. 대세론을 형성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견제를 이겨내고 일찌감치 승부를 낼 수도 있고 1차에서 한 전 위원장의 과반을 막고 양자 대결로 끌고 가 승부를 뒤집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3명의 후보가 1시간 간격으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후보가 메시지를 두고 정면 승부를 펼치는 셈이죠. 한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 선언문 준비에 집중한 반면 나경원 의원은 TK를 찾아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유호정 기자의 보도 보시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뉴스 추적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릴레이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둔 오늘 나경원 의원의 보폭이 가장 넓었습니다. 어제 보수의 심장 TK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난 나 의원은 오늘도 충북과 경북 곳곳에서 당심 선점에 나섰습니다. 이리야! 나경원! 국민의힘! 나 의원은 홍 시장과 이 지사에게 당을 오래 지켜온 사람이 대표를 해야 한다는 격려를 들었다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마친 윤상현 의원은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을 잇따라 만나며 수도권 공략에 나섭니다. 제가 수도권 위기론 작년부터 수십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개멸적인 참패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중앙당을 폭파시킬 정도로 보수 혁명을 해야 돼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은 외부 일정 없이 출마 선언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당심도 잡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한 전 위원장은 최혜병 특검법과 대권 당권 분리 등 민감한 질문에도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윤 지원설이 나오는 원 전 장관은 당정 일체론과 함께 내각과 지자체장을 거친 경륜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내일 이곳 소통관에서 오후 1시부터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순으로 당대표 출마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대선 주자급 새 후보의 메시지 전쟁은 이번 전당대회 첫 승부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국회 반장인 서정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 출마 선언하는 3명 모두 대선 주자급 인사들이라 관심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 출마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문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출마 선언문 역시 직접 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때와는 차별화된 내용이 담길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 차별화된 내용 어떤 건지 좀 예상이 될까요? 네, 일단 지난해 12월 연설문을 간단히 짚어보면요. 연설은 12분을 했는데 이 동료 시민을 언급한 건 10번. 이재명 대표를 5차례 언급했습니다. 당시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 메시지는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른바 2조 심판 전략으로 총선에 참패를 했고 이 당대표 선거는 당의 비전과 이 여당으로서의 정책 제시 등 거시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번 전당대회 승리자가 향후 대권 열차에 올라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포영과 같은 메시지도 담길지 관심입니다. 그래도 서 기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같은 거는 완전히 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요. 이재명 메시지가 빠지면 TK 당심을 얻을 수 없다며 이 싸우는 메시지는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궁금한 건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입니다. 맞습니다.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 특검법이나 이 영상과의 관계 설정 같은 민감한 주제는 언론 질의 시간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출마 선언문에는 언론적인 입장만 담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큰 상황입니다. 지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 두고요. 대세론 대세 이런 얘기 합니다. 실제로도 그럴까요? 당내 비판이 없지는 않습니다. 지난 13일 한동훈 리더십을 이 실패한 리더십이라고 비판했던 김기현 전 대표는 오늘 MBN에 어떤 후보들이든 당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당내 비판에도 한 전 위원장이 대세인 건 맞습니다. 이번 선거가 당원 8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인데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원 지지가 견고하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그 당원 비율이 80%가 됩니다. 결국에 이번 전당대회는 당심을 누가 확보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선거가 다음 달 23일입니다. 한 달가량 남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이 5차례의 방송 토론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 닷새 뒤인 7월 28일에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후보들 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요. 용산의 복심, 윤심 이런 얘기도 어김없이 나오고 있어요. 네, 개파 싸움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 친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이 통합형 캠프를 꾸리기로 했고요. 지난해 3월 전당대회 때 이 친윤 세력들의 연판장으로 피해를 봤던 나경원 의원은 이번 선거가 개파 없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겨본 사람, 이기는 방법을 아는 그런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줄 세우고 줄 서는 정치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때와는 다른 전략으로 이 국민의힘을 다시 한동훈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벌써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표 기자였습니다.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독 추대 분위기 속에 비명계 5선 중진인 이인영 의원이 당권 도전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대표 사퇴 시점은 다음 주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 내용은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사퇴 시점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사퇴 여부나 시기가 모두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와 원구성 협상 등 국민적 관심의 사퇴 시점을 미뤘다는 분석입니다. 당 일각에서는 다음 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이 대표가 사퇴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꾸려놓고 그거까지 하고 나서 사퇴하는 거를 생각 중이시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1급 체제 분위기 속 비명계에서도 당권 도전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5선 비명계 중진 현역 이인영 의원의 당대표 출마설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 이 의원 측 관계자도 이 의원 본인 역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대선 주자급 인물들이 잇따라 출마한 국민의힘과 달리 사실상 이 대표 단독 추대 분위기로 전당대회 흥행 실패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 의원의 출마 실현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최혜병 특검법이 어젯밤 늦게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최혜병 1주기 전에 본회의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최혜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된 지 22일 만입니다.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일 최혜병 순직 1주기 전에는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최혜병 특검법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7월 4일 날 민주당은 또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이야말로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한 거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이 21대보다 더 독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방 통과된 특검 법안에는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이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사안을 정쟁으로 끌고 와 청문회 증인에게 윽박지르는 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못 박은 특검법 본회의 처리 시한이 다가올수록 여야 사이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어제 최혜병 청문회 쟁점 중 하나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거짓말 논란이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혜병이 실종된 날 저녁에야 수중수색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용민 전 대대장 측이 이를 반박하는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최상병이 실종된 건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쯤.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최상병 실종 9시간 뒤인 저녁 7시에야 최상병 소속 부대가 수중수색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혜병이 물속에서 작전을 했다는 것을 알았던 게 실종 사고 이후 19시 어간에 알았고 앞서 자신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는 주장을 이어온 만큼 관련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입니다. 이용민 전 대대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언을 믿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이 전 대대장 측은 최상병 실종 1시간여 뒤인 10시 48분쯤 이 전 대대장이 임 전 사단장에게 전화로 보고한 통화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네. 무릎까지 된 데서 들어갔다는 얘기네. 이 전 대대장 측은 임 전 사단장이 처음에는 7월 22일 최상병 연결식 이후에 수중수색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더니 이조차 뒤집고 또 거짓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MBN에 당시 작전 범위가 물가였던 만큼 물가 수색 중 지반이 무너져 실종된 걸로 인식한 거라며 물속 수색을 인식한 건 전역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미국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핵 우산 정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일본과의 공조로 북한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방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일본 외교장관과 연쇄 통화에서 북러 정상회담 대응 방안을 집중 협의했습니다. 이후 조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단호하고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전날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에 대해서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강화 이후 핵우산 정책인 대북 확장 억제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앨리스 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도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차선의 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외에서도 공화당을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의 미국 핵무기 전진 재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We should also explore redeploying American nuclear weapons back where they have been in the past, to that region to keep North Korea and China in check.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여기에 맞선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강화될수록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욱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루즈벨트함은 오늘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90여 대의 함재기를 싣고 다니고 승조원은 6천 명에 달하는 떠다니는 군사 기지죠.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어서 황재영 기자입니다. 10만 톤급 핵 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이 부산 작전기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축구장 3배 크기 갑판에 실려있는 함재기 90여 기가 위용을 뽐냅니다. 승조원 6천여 명인 루즈벨트함은 미 해군 주력인 니미츠급 항공모함 10척 중 하나로 중소국가의 전체 공군력과 맞먹는 전력을 탑재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립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온 루즈벨트함은 한미일이 수중,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하는 첫 프리덤 엣지 군사훈련에 참여합니다. 지난 6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약속한 항구적이고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입니다. 도착 직후 국내 취재진에게 경납고까지 공개한 미 해군은 한미 간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To improve the interoperability between our navies, and the intent is to ensure that we are ready to respond to any crisis or contingency.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해 양국이 유사시 상호 군사 개입을 명시한 조약을 체결한 것을 경고하는 목적도 담겼습니다.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 전략 자산의 전개를 통해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연합작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루즈벨트함의 첫 방문인 만큼 6월 말 프리덤 엣지가 시작되면 북한이 반발하며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를 흔들고 있습니다. 외교안보팀 강재묵 기자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핵 무장론, 핵 재배치 이런 얘기들 주로 트럼프 측 인사들이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안전한지 또 대북 억제 역할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와 맞물린 흐름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당 진영을 중심으로 이 같은 담론들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앞서 기사에서도 언급된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보좌관의 표현을 추가로 살펴보시면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가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 확산은 절대 불가라던 미국에서도 전술핵 공유 주장 등의 일부 힘이 실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그래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실제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궁금합니다. 우선 현 바이든 정부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이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는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표해왔습니다. 현재로서는 미 의회에서 관련 논의가 재점화된 수준으로 현실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 해석입니다. 한반도 안보 위협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안보 지형이 구조적으로 바뀐 건 아니다. 유의는 해야겠지만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북러의 위험한 밀착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틀을 바꿀 정도의 위협으로는 아직 해석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트럼프 측의 정치 공세라는 해석도 나오는 중입니다. 예, 북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북한의 현역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최대 격전지인 도네츠크 지역에 투입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지만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전투병이 참전하게 된다면 러시아의 유엔 제재 위반이 더욱 확실시 되는 건데 국제적으로 현 상황보다 더욱 고립되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매우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자칫 중국마저 러시아의 등을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데요. 군이 아닌 재건공사 등에 필요한 인력 공급 가능성 등은 일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마저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았습니다. 예, 또 하나요. 어제 김여정 부부장이 우물풍선 또 경고했습니다. 오늘부터 날아올 거다 이런 예측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전단에 따른 보복성 조치가 오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덕분에 다행히 풍선을 띄울 만한 상황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든 바람과 상황이 허락된다면 추가 도발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군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재묵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여러 의사단체가 모인 범의료계 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휴진과 같은 강경했던 기조에선 다소 물러났습니다만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 등 불씨는 여전합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형식과 의제의 구애 없이 언제든 대화하겠다. 어제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정부는 즉각 손을 내밀었습니다. 범의료계도 화답했습니다. 정부와의 단일 대화 창구를 만들기 위해 범의료계가 모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올뜨기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거 환영한다고 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조건에 맞으면은 의정협의회도 나간다고. 다만 올특위에 전공의와 의대생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번 회의에도 불참한 만큼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도 남은 불씨 중 하나입니다. 올특위는 정부와 만나면 이미 발표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줄여보겠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올특위 발표 직후 내년 정원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계속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돌고 있는데. 이날 회의에선 오는 27일로 예고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대한 결정도 있을 걸로 예상됐지만 별도 논의는 없었습니다. 올특위는 임현택 의협회장이 언급한 사안인 만큼 의협에 별도 공지가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경북 상주의 중부내륙 고속도로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경북 청도의 한 섬유 공장에선 큰 불이 났습니다만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이외의 사고 소식들까지 김영현 기자가 모았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경북 상주시 중부 내륙고속도로 점촌 함창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화물차 2대가 부딪힌 뒤 뒤따라오던 화물차와 경차가 추돌해 2차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한 대가 현장에서 사라져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한 대가 현장을 이탈해서 아직 지금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진 차들이 견인차에 실려 있습니다. 대전 당진고속도로 공주 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가 SUV를 추돌했고 사고 충격으로 SUV는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3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엔 경북 청도군 이서면의 한 섬유원단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발생 4시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이 불로 공장과 섬유원단, 장비 등이 불에 탔습니다. 당시 기숙사에 있던 직원 9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이혼한 전처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나운서 유영재 씨가 결국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선우은숙 씨 측이 제출한 녹취록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영재 씨는 현재 부인하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아나운서 유영재 씨가 어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 2022년 결혼했다 지난 4월 이혼한 전처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지 2달 만입니다. 고소인인 선우 씨의 친언니 측은 유 씨가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강제추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연예인 부부다 보니까 좀 집안일 도와주실 분이 필요하셨고요. 선우은숙 씨의 언니께서 많이 도와주시게 됐고 선우은숙 씨 스케줄을 나가서 둘만 이렇게 있게 됐을 때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유 씨가 이미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통화 녹취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유 씨는 피소 직후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 선우은숙 씨도 유 씨가 사실혼 관계가 있음을 속이고 결혼했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또 다른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마약 중독을 치료하겠다면서 입원을 한 20대 여성 환자들이 병원 바깥에서 또다시 마약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병원 외출을 한 뒤에 근처 빌라 옥상에 숨어서 몰래 투약을 하다가 걸린 겁니다. 노하린 기자입니다. 순찰차 2대가 골목 사이를 빠져나갑니다. 지난 20일 오전 인천 서구의 한 마약 중독자 치료기관에서 20대 여성 2명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그분이서 왔다 갔다 하시고 어떤 여자애 2명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 택시 타고 가는 거 봤어요. 이들은 마약을 투약한 이력으로 입원해 있던 환자였습니다.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개방형 병동에 있던 여성들은 병원을 빠져나와 근처 건물 옥상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민들은 옥상이 열려있는 오래된 빌라에서 마약 투약이 종종 이뤄진다고 말합니다. 옥상이 개방돼 있어요. 어디서 했는지도 찾지도 못하겠고 한양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저 하는 사람들도. 출동한 경찰은 주사 자국 등 투약 정황을 확인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투약량과 마약 종류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마약 입수 경로와 공범 유무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지금 중국 남부와 동부에는 최악의 폭우가 내리면서 홍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둥성의 한 도시에서만 4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폭우가 며칠 더 예보됐다는 겁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진흙에 뒤덮였습니다. 건물마다 쓸려 내려온 나무들로 가득합니다. 중국 남부 광둥성 메이저우시를 관통하는 송유안강이 역대 최악의 홍수를 기록하면서 356km 이상의 도로가 파손됐고 100개 이상의 교량이 손상됐습니다. 이 도시 한 곳에서만 지금까지 4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경제적 손실도 47억 위안, 약 9천억 원에 달합니다. 동부 안후이성 황산시에서도 폭우가 강타하면서 만여 명이 대피하고 지방도로 9개와 마을 41곳이 폐쇄됐습니다.
积极的展开生产自救，然后隔壁邻居包括村干部都来帮忙了。像我们家现在这样已经搞得差不多了。 안후이성 기상당국은 비가 앞으로 열흘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시장족 자치구 구일인시도 1998년 이후 최악의 홍수가 발생하는 등 중국 남부와 동부에 계속된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条真的都是满边都是水的了，所以说很多的村民都是说也是很紧张的，满路都是走不了的了，就是说出行的问题的。 중국 기상당국은 허난과 후난, 충칭, 안후이, 장수 등 여러 지역에서 앞으로 며칠 더 폭우가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난민촌이 또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적십자 사무실 주변에 포탄이 떨어지면서 논란입니다. 최소 22명의 민간인이 숨졌는데 이스라엘은 공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남성들이 흰 천으로 덮인 시신을 옮깁니다. 시신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SNS X에 올린 글을 통해 가자지구 내 사무실 주변으로 포탄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단체 시설 인근을 겨냥한 이 같은 공격이 직원들과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최소 22명, 부상자는 45명입니다. 하마스 측은 폭격의 주체로 이스라엘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주장을 부인하며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중부 알브레이즈 난민촌을 공습해 팔레스타인 어린이 5명을 포함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고 이보다 열흘 전인 6일에는 UN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학교가 폭격을 당해 최소 39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3만 7천여 명. 전쟁 장기화로 민간인 희생이 늘어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요즘 날씨에 독감처럼 심한 감기에 걸리면 이게 냉방병인가 생각하기 십상이지만요. 레지오넬라균 감염증일 수도 있으니까 예민하게 보셔야겠습니다. 목욕탕이나 물놀이 시설 그리고 요즘 필수인 에어컨을 통해서도 감염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상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찜질방이나 목욕탕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물을 담아서 실험실로 가져왔습니다. 하나같이 깨끗해 보이는 생활용수입니다. 여과기를 거쳐 농축하고 실험용 접시에 담아 배양기 안에 넣어봤습니다. 그러자 평소에 사용할 땐 보이지 않았던 레지오넬라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배양기에 넣은 시료는 며칠이 지나면 레지오넬라균이 증식하여 이렇게 흰 원 모양으로 드러납니다. 레지오넬라균은 25도에서 45도 정도의 따뜻한 고인물에서 잘 자랍니다. 대형 건물의 냉각수나 급수시설의 물이 요즘 같은 한여름 열기에 데워져 최적의 번식 조건이 갖춰집니다.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면 고열과 기침, 근육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건강한 사람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쉽게 회복합니다. 하지만 고령자나 면역 저하 환자 같은 취약군은 치명률이 최대 30%에 이릅니다. 폐 부전이나 아니면 또 그로 인한 폐혈증으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급성 심부전 그런 것들로 이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의 번식을 막으려면 건물 외부 생활용수가 고인 장소인 냉각탑과 급수시설을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가정과 사무실 같은 실내에서도 냉방기 필터와 가습기를 자주 세척하면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수도권 2,600만 시민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가 이제 머지않아서 포화됩니다. 남은 시간은 고작 1년 정도인데 정부가 수천억 원의 인센티브를 걸고서 대체부지 3차 공모에 나섰습니다만 지금까지 손을 대는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통합계량대에 트럭이 들어오고 싣고 온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측정을 마친 폐기물은 매립장으로 옮겨진 뒤 땅에 묻힙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3개 시도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의 모습입니다. 일평균 반입량은 3,000톤 정도 되고요. 쓰레기 차량 대수로 보면 220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당초 1992년 설립돼 2016년까지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해 내년까지 기한을 연장해 사용 중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땅 밑에는 40m 높이의 쓰레기 더미가 매립돼 꽉 찬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곳은 제 뒤로 보이는 매립장뿐인데 현재 활용 가능한 매립 공간이 절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2021년 2차례에 걸쳐 대체 부지를 공모했지만 나서는 지자체가 없어 무산됐습니다. 현재 혜택은 늘리고 면적은 줄인 3차 공모가 진행 중인데 마감을 사흘 앞뒀지만 신청하는 지자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환경부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매립량이라도 줄이기 위해 관련법이 통과됐지만 소각시설 추가 건설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건설 자재로 활용을 해서 재활용해서 매립되는 양을 최소화시키는 제2, 제3의 방법들을 다양하게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들이 각자의 이익만 따지는 사이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우리에게 황소로 잘 알려진 국민화가죠. 이중섭 작가가 가족에게 보냈던 편지화 3장이 공개됐습니다. 일본에 있는 아내와 두 아들이 보고 싶었던 기러기 아빠의 마음, 그 사무친 그리움이 편지화에 담겨 있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왼손에 팔레트를, 오른손엔 붓을 든 이중섭. 그 앞에는 환하게 웃는 이중섭의 아내와 두 아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연결된 모습입니다. 한국전쟁 때문에 가족과 헤어져 지냈던 이중섭은 아빠는 따뜻한 양피 잠바를 입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가족들을 안심시킵니다. 아내 야마모토 마사코 여사의 집을 정리하던 2019년에 발견된 여러 통의 편지 중 일부가 대중에 처음 공개됐는데 이름만 다르게 한 편지가 2장씩이라 아들 둘을 공평하게 대하려는 자상함이 엿보입니다. 이중섭 선생이 꼭 편지를 일본에 보낼 때 보면은 태현이하고 태성이하고 해서 같은 편지를 2개를 보냈습니다. 그림도 똑같이 그려가지고. 이중섭은 1953년 일본에서 가족과 단 며칠만 지내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1954년에 해당 편지를 보냈지만 이후 다시는 가족과 재회하지 못했는데 그림으로 전한 이중섭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파정 서울미술관 전시장에서 이중섭 작품뿐 아니라 신사임당의 초충도 열정과 김환기의 초기작, 이우환의 최근 작품은 물론 이응노와 천경자 등 근현대 거장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움이 그림이 된 이중섭과 동시대 대표 화가의 작품은 8월 중순까지 제주 이중섭 미술관에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시즌을 마무리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프턴의 황희찬 선수가 휴식도 반납한 채 경기도 부천에서 팬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빗속에서 2,000명 팬들과 소통한 현장 모습을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희찬이 형 사랑해요. 여진거보다 황희찬 선수가 더 잘생겼어요. 황희찬 화이팅!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2골에 도움 3개로 커리어 하이를 달성한 황희찬이 휴식도 반납하고 팬들 앞에 섰습니다. 부천에서 국가대표와 세계 최고의 리그 선수로 성장한 만큼 자신 역시 아이들에게 또 다른 꿈을 심어주고 싶다는 의지의 만남이었습니다. 부천시에서 제가 잘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부천시에서 이렇게 큰 페스티벌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2천여 명의 팬들이 몰린 가운데 스타 황희찬과의 1대1 돌파 대결, 원포인트 레슨, 풋살 매치 등의 시간을 보낸 어린 선수들은 축구 선수로의 꿈을 키우며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축구를 하고 싶은데 나중에 황희찬 선수처럼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 황희찬 선수 사랑해요. 빗속에서 팬들과 소중한 데이트를 즐긴 황희찬은 팬미팅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며
최고의 세리머니로 페스티벌을 마쳤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남부지방은 현재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빗줄기는 차츰 약해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 100mm 이상, 남해안에 60mm 이상, 그 밖에 남부 곳곳으로 10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장마전선은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오후가 되면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에 5에서 30mm, 강원과 충청 지역에 5에서 20mm,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5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고 낮 기온은 다시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춘천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30도, 창원 29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4에서 7도가량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품숲. 오늘은 수국정원으로 유명한 전남 보성의 윤재림을 담아봤습니다. 싱그러운 기운 듬뿍 받아보시고요. 뉴스센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